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보다 1.6% 성장하고 우리 경제 규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소식과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의 수상 소식까지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오전 9시 뉴스, 뉴스포커스,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보도와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등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4월 26일 뉴스공구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만나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상황에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인데요. 기자가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주말 확진자 수와 추세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주말에 날씨가 좋아 이동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주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라이노바이러스가 3월 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간의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 모임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이 교수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부 그룹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4차 대유행과 백신 효과 등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우려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계획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이 같은 계획이 갖는 의미를 짚어주는 질문과 답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날 보도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 사실을 접하고 갖는 불안감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인 전문가가 답할 부분은 백신 수급이 아닌 부작용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해석일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 뉴스포커스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9,900만 명 백신을 확보했다며 집단 면역을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는 대국민 담화 발표를 현장 연결로 전했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이 기존에 계약된 백신 1억 5,200만 회분, 즉 7,900만 명분에 더해 화이자 측과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 계약해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백신 수급 계획, 접종 계획, 백신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11월 중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26일 뉴스 1번지에서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 백신 수급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힌 뒤 여당은 공급 기반을 마련한 쾌거라고 했지만 야당은 공급 시기와 양을 정확히 밝히고 11월 집단 면역의 로드맵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현 전 부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마스크를 벗고 공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한다며 결국 집단 면역을 언제 달성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화이자 추가 계약으로 9,9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했으나 이것을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9월 넘어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맞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백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은 러시아 백신 도입을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집단 면역을 하루빨리 달성하자는 측면에서 어쨌든 백신을 빨리 공급해서 마스크를 벗게 해달라는 여망이 담긴 설문조사라며 정부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러시아 백신 빨리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 전 의원은 백신 정치화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정쟁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정확히 언제 백신이 들어와서 국민이 1차, 2차 접종을 맞는지,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질지 답을 해달라는 것이지 정쟁화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안전성 문제에 관해 정계, 의료계의 목소리가 담긴 보도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형 기사는 부족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혹은 불안감을 더하는 기사나 대담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백신 계약 체결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백신의 수급 일정, 각 지자체별 접종 계획, 해외 부작용 관리 방법 및 국가의 보상 시스템 등 다방면의 탐사, 취재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연합뉴스 TV는 4월 26일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거머쥐었다는 보도를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4월 26일 뉴스큐브에서는 윤여정이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국내 취재진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현장 연결해 생생히 전했습니다. 윤여정이 여우 조연상 경쟁 상대였던 글렌 클로스가 상을 받기를 원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분은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배우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되는 스타하고 배우는 달라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미나리에 출연하게 된 이유,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족이 아닌 하늘이와 함께 동행하게 된 사연, 평소 연기 철학, 남다른 입담 비결 등 현지에서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윤여정이 답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영화 평론가가 스튜디오에 등장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의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1번지에서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사관왕을 휩쓸었지만 한국 배우의 오스카 연기상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아시아에선 1957년 영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입니다. 윤여정은 수상 직후 믿을 수 없다며 정 감독을 비롯한 미나리 팀에 감사를 표했고 스크린 데뷔작 환여에 고 김기영 감독을 언급하며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워치에서는 윤여정의 50년 연기 인생을 분석했습니다. 1971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환여로 충무로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충녀, 죽어도 좋은 경험 등에 출연한 필모그래피를 영상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2010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하녀에서 병식 역을 맡아 국내외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 6년 뒤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에선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노년 여성 역을 소화해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정의 연기 인생을 진심이라는 키워드로 구성, 기획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아카데미 수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 윤여정 발언을 토대로 절실함에서 저력이 나왔다고 분석하는 등 발빠르게 현장 회견 내용을 삽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견 현장의 연결, 연기 분석, 전문가 대담 등 기획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사로 한국 영화사상 첫 아카데미 연기상의 의미를 잘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들의 기업 기상도에서 살펴보고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과 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기업 기상도로 시작합니다.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었는데요. 너도 나도 가상화폐에 뛰어들어 위험 경고까지 나올 정도인데 업비트와 빗썸의 두 곳 최근 하루 거래액과 수수료율을 따져보니 일매출액이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수료로 인해 올 1분기에 작년 1년 매출을 냈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숙박 예약 앱으로 알려진 야놀자였습니다. 대기업인 호텔신라의 적자, 하나투어의 구조 조정에도 야놀자는 계약 중개 외에 클라우드 기반 호텔 관리 서비스 같은 걸 팔아 매출이 44% 늘고 62억 원 손실이 161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62억 원 손실이 160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야놀자는 이 와중에 상장도 추진 중이고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도 내놓습니다. 기업 기상도에서는 야놀자의 위기 대응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습니다. 반면 첫 번째 흐림 기업은 남양유업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흐린 기업. 제대로 된 실험 없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8%라고 발표해 결국 당국 고발에 물량 40%를 만드는 공장이 가동을 2달간 멈출 위기라고 합니다. 갑질 사태 전인 2012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매출은 30% 줄었고 600억대 영업이익은 700억대 적자가 됐다고 전합니다. 다음은 이스타항공입니다. 설립자 이상직 의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쓰고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치는데 공모했다는데요. 수백 명 잘리고 수백억 원대 임금 체불에 한몫했다는 추정이 나온 이유랍니다. 딸의 포르쉐에 대해 이 의원은 업무용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중에서도 고성능 차여서 이 모델이 업무용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전합니다. 다음은 정치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4.7 재보선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여야에서 개헌론과 사면론, 두 개의 화두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개헌론자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해가 개헌론이 적기라며 재보선 직후 운을 띄웠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위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이 이끌어 나가는 지금의 비서실 정부를 총리와 내각이 중심이 되는 내각 중심 정부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다는데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여야 합의가 어렵고 전국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고 또 코로나 전쟁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합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개헌론을 띄우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려는 거라는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당권, 대권 주자 일부는 이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지만 결론을 내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전합니다.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사면론을 꺼내들었다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고 사면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데요. 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4명도 사면론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데요.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전합니다. 여야가 쇄신을 공언한 만큼 이를 먼저 힘쓰고 계엄론이나 사면론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부의 쓴소리를 가볍게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개헌론이든 사면론이든 논의하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오지훈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기업 기상도에서 맑은 기업으로 꼽힌 야놀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요즘 클라우드 기반 호텔 관리 서비스 등의 판매를 통해 흑자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야 할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국내 가상화폐 투자 거래대금이 한때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웃도는 등 아직도 열풍이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가상화폐 열풍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가상화폐 열풍 그리고 투자 실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0 세대가 특히 이 가상화폐 열풍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 대금 20조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3년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뜨거운 관심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원금 대비 수십 배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해외 기관들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3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가 덧붙여지고 그런 결과로 이런 뜨거운 관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는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경제는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2030이 이유 있는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 관문도 너무 높지만 취업을 한다고 해도 또 내 집 마련이라는 장벽과 만나게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코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이때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 이상이라도 한 이 30대는 233만 5,9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올해 1분기에 계좌를 개설을 하고 투자를 시작한 20, 30대는 158만 4,81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투자자 중 10명 중에 7명은 올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영원까지 끌어모은다. 영끌 대출,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2030 청년들의 투자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많습니다. 네. 1억 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시아경제는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냥 운이 좋아서 몇 억을 버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보도들은 극히 전문성이 부족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확성이 뛰어난 보도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뭐 투자냐 투기냐 뭐 이건 시각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론이 또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현재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과세 방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도권 편입에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이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었죠. 손실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올 9월에는 모두 폐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일리에 따르면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언급에 분노한 청년들은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다른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듭 발언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가상화폐 정의를 규정을 하고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가상화폐 시세 조정, 또 자금 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 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아직 이 정무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 거래시장 제도화에 부정적인 정부의 입장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만큼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이 데일리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의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금융당국과 달리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중장기적으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세당국은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이 과세 원칙을 반영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입니다. G20이 지난해 6월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의 일종인 암호 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은 이 발생 소득의 기본 공제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한 22%입니다.
그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암호자산으로 분류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해외 주요국의 시각과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차이는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규정, 제도, 이런 부분들 사례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정부가 입법을 주저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자칫 이 제도권 편입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만드는 것조차 제도권 수단으로 인정하는 셈이라 주저한다는 의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암호화폐 관련 공시, 기준 등 규정을 만드는 게 과연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면서 24시간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데 국제 합의 없이 우리가 먼저 규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도 고민은 비슷한 모양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유럽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마련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맡습니다. 프랑스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을 했고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 점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자자가 잇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상품, 서비스, 구매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팔, 테슬라가 있죠. 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 지수펀드를 출시를 했기도 했습니다. 황세훈 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과는 최근 열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바뀐 만큼 암호화폐가 이 투기란 선입견을 버리고 결제 수단은 물론 자산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20이 지난해 6월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의 일종인 암호자산으로 분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시사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문가인 이 금융위 상위위원 출신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주류 시장에 편입을 시작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화폐 보도에는 정확성, 투명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 투자자들이 더욱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이고 정확성 있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위태로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 언론 보도 내용 좀 짚어주시고요. 언론에서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일 정부는 올 6월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부처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출금 과정에서 금융사 의심 거래에 대한 감시, 보고를 강화를 하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점검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영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근거, 법 없이 기존 규제로만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을 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도를 했는데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이 최근
가상화폐 열기에 대해서 젊은 층이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빚까지 동원하고 있다면 향후 경제적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렇기에 완전한 제도권 편입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상화폐 과열을 막으려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무리한 자산 투자로 모든 걸 바꿀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했고요. 젊은이들이 투기에 쏟을 열정을 창업에 쏟게 하도록 긍정적인 유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주변에 20대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극적인 보도로 사양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격한 투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 보도가 필요합니다. 사양심 조장이 아닌 정확한 보도를 지향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